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항과 외교타운 정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876년 개항을 강제로 당했다고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1876년의 개항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876년의 개항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876년의 개항, 과연 강제 개항이 맞을까요? 강제 개항은 수학의 공리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항을 전후한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870년 개항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호 사건의 실체, 그리고 운영호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강화도 조약과 개항장, 그리고 조일수교와 함께 일본 공사관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정동의 탄생까지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호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건을 물리친 조선이 그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던 운영호 사건을 통해서 개항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운영호 사건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운영호 사건은 서해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 부근에 정박하고 식수를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의 군들을 분성시켜 연안을 정탐하면서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한 일본군에 대해 조선군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접근한 일본군에게 조선군이 포격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호에서도 포격으로 응수하면서 일본군에 의해 초지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운영호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신미양요나 병인양요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사건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운영호 사건을 계기로 개항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일본군의 화력이, 일본군의 전력이 미국이나 일본이 일으켰던 사건에 비해서 훨씬 강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사건이 훨씬 더 크고 강력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했던 사건을 물리친 조선이 왜 그보다 훨씬 작은 도발적인 사건 정도에 무릎을 꿇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강제 개항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화도 조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개항을 하기 전에 우리는 조선이 아시아에서, 적어도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개항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서 중국과 일본이 개항을 했습니다. 과연 조선 정부가 우리가 영원히 개항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개항을 하긴 하는데 어떤 개항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벤치마킹 할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일본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와 수교를 하고 개항을 했던 중국이 어떠한 험한 꼴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러나 미국을 통해서 개항한 일본이 착실하게 근대화의 길을 걷는 모습을 조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 모델을 택할 것인가, 일본 모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개항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 모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왕 대세에 순응하려면 중국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이후 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개항은 일본이 일으킨 운영호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조선은 끊임없이 친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잠깐 보시죠. 사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항구 어디일까요? 우리는 서울에 가까운 곳부터 이야기하면 인천, 원산, 부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어느 항구를 가장 먼저 개항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제일 먼저 개항할 항구는 부산입니다. 1876년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는 이미 일본과 수교를 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내내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탁으로 우리는 이미 삼포를 일본에게 개항한 적이 있습니다. 삼포의 하나였던 부산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다는 사실이 과연 진정한 개항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긴 했지만 일본을 향한 개항은 진정한 개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관계를 그냥 지속하는 관계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자, 부산의 개항을 좀 의심을 갖고 본다면 자, 그 다음 개항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항지는 원산이었습니다. 1886년 원산을 개항합니다. 자, 원산의 개항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원하는 항구였을까요? 저는 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진정한 개항은 아마 인천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천의 개항은 일본이 원했던 것과는 달리 무려 강화도 조약 이후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882년에 인천을 개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천을 개항한 시점에 인천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당시의 지도를 잠깐 보죠. 1876년에 개항한 부산의 모습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이미 그 용두산을 근처로 해서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때 삼포가 개항돼 있었고 그곳에는 외관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일본인 마을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큰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일본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1876년의 개항은 상징적인 의미 이상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산항의 개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산항의 개항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항구를 개항했기 때문에 무역의 증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882년의 개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82년의 개항 때 조선이 일본을 향해서 연 개항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882년 5월에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곧 이어서 1882년에 개항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계지가 만들어진 것은 1883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과 수교를 한 다음에는 6년을 버텨오다가 미국과 수교하자마자 곧바로 인천항을 개항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인천의 개항에 머문 것이 아니라 1883년 정동의 탄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883년에 개항한 인천에는 여러 나라 영사관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본과 청국 조개지라고 알고 있는 곳 외에 각국 조개지라고 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하얀색 부분은 일본 조개지, 그 왼편으로 청국 조개지가 있고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각국 조개지입니다. 각국 조개지가 바다로부터 약간 올라간 곳에 언덕진 곳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이 조망과 경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각국 조개지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국 조개지의 그 중심에는 지금 인천의 자유공원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일본 공사관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사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국 영사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영사관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천은 서구 열강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곧바로 정동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의 개항이 누구에 의해서 열렸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열린 겁니다. 당시에 미국에 의해서 개항한 일본이 착실한 근대화를 경험한 것을 본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를 갖게 되었고 바로 그런 미국에 대한 호의가 인천의 개항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외국 공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1876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을 했다고 치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공사관은 우리나라 어디에 세워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나라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 공사관의 입지가 아주 묘합니다. 당시의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에는 사대문 안이 실질적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하는 일본의 공사관이 사대문 안에 설치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일본의 공사관은 사대문 밖, 특히 서대문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은 사대문 안에 공사관을 설치하지 못했을까? 한 나라를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하는 나라가 왜 도성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문 안에 첫 번째로 공사관을 설치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개항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정동이 탄생이 1883년인데 그 물꼬를 튼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은 1876년에 이 땅을 개항시켰다고 하지만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교하자마자 곧바로 1883년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동이 외교타운으로 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일본이 못 들어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공사관이 입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76년에 우리랑 수교한 일본은 서대문 밖, 지금의 청수관이라고 하는 지역, 금화초등학교 근처가 되는데 그곳에 공사관을 입지시키게 됩니다. 한동안 그곳에 있다가 서양의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공사관들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일본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도성 안에서 자리했던 것은 인사동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일본 공사관이 불이 나게 되고 일본 공사관이 불이 나게 되자 일본 공사관은 남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산이라는 것은 서양 공사관들이 위치했던 정동에 비해서 입지가 대단히 불리한 곳입니다. 북측 산록에 있어서 햇볕이 잘 안 든다는 것 외에도 외국 공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 중심부에 있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남산이라는 곳의 위치는 그 외교 활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놀란 일본 공사관이 산속으로 숨었다고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동이라는 것은 입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동의 입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교타운 정동은 어떻게 그렇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동은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기능적으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항 당시에는 정동이 오늘날처럼 그다지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항 당시 서울의 간선도로는 세종대로와 오늘날의 종로 그리고 남대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도판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정동은 이러한 간선도로에 면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오늘날 정동을 인접해 있는 세종대로, 지금은 세종대로가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계속 이어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종대로가 그렇게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간선도로에 면하지 않았던 이 정동의 입지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정부는 왜 물리적으로 중심인 듯 하지만 사실은 간선도로에 면하지 않은 이면도로의 땅을 서양 여러 나라한테 줬을까요? 잘 보시면은 지금의 정동의 한 복판에 그 바로 위쪽에는 지금은 선원전터라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때 수어청이라는 군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울시청에 위치한 곳은 군기시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 정동이라는 땅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형태를 보일지 모르는 왜곡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군용도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땅을 받은 서양 여러 나라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외국 공간이라는 것은 외교의 천병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감시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은 자기네 나라도 항상 똑같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교 행위를 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도시 중심부의 땅이냐가 중요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 여러 나라들이, 우린 서양 오랑캐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의 안전을 해할지도 모르는 나쁜 짓을 할까봐 걱정하지만, 서양의 여러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와 있는데 자신들이 조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더군다나 정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탈출이 중요한 관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생활을 하는 것이 편리했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정동의 자리를 잡자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함께 모여서 살았던 거죠. 정동이라는 입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서대문이 있고요, 서소문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남대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에서의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 바깥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경복 공간은 10분이 채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외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가 정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정동이 조선 정부의 생각과 서양의 생각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런 접점에 위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동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의 내부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정동의 내부 지도인데요. 이 퍼블릭 파크라고 하는 지금의 정동 극장 땅을 중심으로 보면은 서양의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공사관이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벨기에 영사관도 1900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공사관들을 배경으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정동은 대한제국의 출발점이자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보시는 저 지도는 190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동의 약도입니다. 저기에는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공사관의 위치들이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00년에 수교한 벨기에 영사관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벨기에 영사관의 위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벨기에 영사관은 지금의 캐나다 대사관 자리, 러시아 공사관을 들어가는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최초의 벨기에 영사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땅은 저 건물이 위치해 있었는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저 건물을 사용하다가 1905년에 지금의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자리에 자기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조선이 벨기에랑 수교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세계 열강이 각축전을 벌이는 조선이라는 현장에서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힘을 하루빨리 키우는 게 중요했지만 이 국가의 국력이라는 게 금방 커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랬을 때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그 현장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마 중립국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미 6.1준의 서유 견문에서부터 중립국화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1900년에 당시에 중립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벨기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벨기에랑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벨기에 사람 데르크하뉴를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모셔서 이 중립국화에 대한 노력을 차분히 진행시키죠. 바로 그러다가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행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벨기에의 역사도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동에는 벨기에 영사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벨기에 외에 다른 영사관들의 모습을 보면 벨기에 영사관과는 달리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러시아 공사관이 옛 모습과 그들이 새로 지은 모습입니다. 초기에 그 각국 공사관들은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옥을 사용했었습니다. 한옥을 사용하다가 한옥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국의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짓게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옥을 처음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건물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도 한옥을 사용하다가 자국의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공사관이라는 건물의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관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 건물입니다. 지금의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사관 또는 공사관이라는 건물은 자국이 어느 정도의 국력,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 국가에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국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내가 당신 나라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공사관 건축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건축이고 자국의 힘과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19세기 말에 정동에 들어선 대부분의 외국 공사관들은 바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땅에 위치했던 공사관들 중에 두 나라만이 공사관을 자기네 국가의 건축 스타일로 짓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예 자국 스타일의 건축을 아예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비밀은 나중에 우리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알려진 그 조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익히 알고 있는 분이 많겠지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하는 밀약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일찌감치 한국은 일본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관을 또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경에 있는 대사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에는 일본 공사관과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왜 자국 건축 양식으로 공사관과 영사관을 짓지 않았을까요? 공사관이라는 것이 정치적 건축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로부터 직접 문화를 전수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전수받은 건축 양식으로 한국의 힘의 우위를 보여준다는 것 또는 문화적 우위를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서양과 같은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었겠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일본은 서양식 건축으로 공사관과 영사관을 짓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당대의 역학관계와 함께 일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에 진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동에는 우리가 그 외국 공사관들 못지않게 다른 선교사들의 건축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교타운 정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외교타운을 공사관을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정동에는 성공의 성당과 구세군 중앙회관, 그 다음에 감리교 교회 최초의 카톨릭 순교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포로 본다면 정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교타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기지이기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정동에 이렇게 수많은 종교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도 이 외교타운으로부터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외교타운 정동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정동에 두 나라의 외국 공사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중국이고 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두 나라는 외교타운에 정착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서양이 정동에 자리 잡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들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지만 조선의 오랜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예측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자국의 공사관과 소사이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조선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 나라는 도성 안에 어디에 위치해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위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 여러 나라들처럼 이역만리 먼 곳에서 소수의 인원만 오기 때문에 그들끼리 뭉쳐서 사는 어떤 지역이 필요했던 것과는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동에는 서양 여러 나라만 위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정동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의 냄새가 가장 덜 배인, 흔히 말하는 양치 나는 거리, 서양 문화의 발상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동이라는 곳은 해방 이후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도 오랫동안 각국 공사관들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고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정동이라는 지역의 심장부가 일반 시민들의 발길을 허락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대법원 건물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대법원 건물이 시립미술관으로 바뀐 이후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정동은 걷고 싶은 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개항 이후에 외교타운으로 자리 잡았던 정동의 정체성 덕분에 오늘날 정동이 대한제국의 출발점이자 중심이다라는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개항과 외교타운 정동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